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서는 주식시장은 좀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 있었어요. 5%. 여기서 네. 이제 저는 잠깐 반등할 것 같습니다. 반등의 고점이 전 고점, 바로 최근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당히 애매하다. 근데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된다?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금리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즉 가격 저점이 어딘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지금 약간 패닉성이 벌써 발생을 했는데 이 패닉이 그 1, 2, 3 펀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도기의 전략 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수요일 날 나왔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좀 늦은 감이 오늘 화요일입니다. 있지만. 화요일. 네. 네. 시간 가는지도 모르네요. 네, 괜찮습니다. 정신 없다 보니까. 네. 정신 없으실 만한 게 이제 또 경제 상황 보다 보면 오늘 특별히 전략 노트 시간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지금 국채 금리 5%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 달러 가치도 2년여 만에 거의 최고치로 네. 솟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원인 단계부터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 지금 그 저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예전부터 좀 보유하고 있었던 기금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채권 얘기가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현재 상태 계속 유지하면 주식시장이 거덜나죠. 네, 쉽게 생각하면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이 부분은 뭐 우리 한 의원님도 전문가시라서 제가 참 네. 말씀드리기가 참 아닙니다. 네. 민망한데요. 네. 그 안전자산이 5% 이자를 주는데 꼭 위험자산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내가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 깨지지 않는 확정적인 5%를 완벽하게 지불해주는 투자를 투자할 거냐, 이 1,000억을 가지고. 아니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크게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투자할 것이냐. 저는 예전부터 제가 엄청난 자산가라면 그냥 적금 예금을 따박따박 해야겠다라고 네.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전자겠죠. 그렇죠. 저 1,000억 같은 있으면 경우에. 네. 이자 돈으로 세전으로 한 5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자산으로 따져보면 채권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자금을 크게 운용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 운용자들조차도 미국 채권이 안정적으로 5%를 주고 혹시 잘하면 차익도 일부 줄 수도 있는 걸? 이렇다면 그 시장의 매력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현재 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고 일정 시간 지나서 이제는 금리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빠지겠다 이런 느낌을 딱 주게 되면은요 주식시장에 계속 돈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나스닥 지수가 전년 대비 대략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운이 좋아서 한 50% 수익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지키고 싶어.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억이 1,500억이 됐어. 그럼 5%짜리 상품에 완벽하게 확정적인 금리에 넣어놓는다면 그 금리가 5%로 느껴지겠습니까? 일종의 7.5% 개념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안전자산의 위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워렌 버핏은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나는 내일 모르고 한 달 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거시경제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러면서 그동안 행태를 보면 어쩜 그렇게 잘 시장이 무너지기 조금 이르게 무너지기 전에 싹 빠져 있다가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줍줍 하는 그거를 그 수십 년간 어떻게 그렇게 반복했느냐. 이걸 따져보면 결국은 버핏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금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 이 엄청나게 강화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점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워렌 버핏의 고점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고점을 예상한다면 고점에 팔아야지. 워렌 버핏은 제가 역사를 다 뒤져봤는데요. 네. 항상 2년 먼저 팝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네. 그래서 지금 많이 판 거를 고점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미국 10년물이 4.8이고 4.7 얼마고 네. 재작년에 한 5%를 간 적이 있었잖아요. 살짝 갔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 이후 최고점이니까 내가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마음에 들어서 주식 팔아서 채권을 사면 다시 금리가 빠질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주식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자금도 많을 거면 향후에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일시적으로 잠깐 고금리가 이제 어차피 누군가 고금리를 따먹으려고 채권을 사면 네. 금리가 빠질 거니까 그때 되면 다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럼 나 그냥 주식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떨어지려면 주식이 떨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자 금리가 왜 올랐는지 연유를 따져보면 저는 상당 부분의 원인이 주식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 무슨 말이냐 부의 효과 레드 백 이게 굉장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나라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도 서비스업 지수는 잘 나가요. 제조업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지금 뭐 폭스바겐이 공장 3개를 문 닫는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상징적인데 독일은 제조업의 국가고 그리고 그 제조업 중에 중심 중에 중심은 자동차예요. 그 자동차의 중심은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그 폭스바겐 정통의 폭스바겐이 공장을 닫는다? 이건 독일한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지표가 왜 좋죠? 주식시장 좋아요. 자, 미국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 잡았다 했는데 계속 슬금슬금 지금 주택 가격 올라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7% 금리에서 어떻게 주택 가격이 오르죠?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 그 차입을 통해서 집 사는 건 좀 어려운 일이지만 내 돈 갖고 그냥 사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과거에 한국에서 보면 요즘에는 뭐 완전히 흐트러져서 그런 어떤 흐름이나 질서 어떤 궤적 같은 거 없지만 옛날에 한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나면 조금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부동산이 좋고 주식은 뭐 그냥 헤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규칙성은 좀 깨진 것 같습니다만 자, 이게 미국에서는 안 통할까요? 왜 최근에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그 높은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30년 모기지금리 7%예요. 6.9%. 어떻게 그 금리를 내고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지? 과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 현금으로. 그 돈은 부의 효과, 주식시장의 상승. 그리고 제조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런 것들 뽑아보면 근데 이번에 이렇게 폭등하게 된 4.7을 돌파하게 된 결정타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였어요. 60대가 나왔잖아요. 64가 나왔잖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미국은 제조업 경기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용도 계속 쿨다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좋고 훌륭한 직장은 점점 숫자가 줄었고 지금 1년 반째 그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삶이 너무 팍팍해.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기를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았는데 거기가 공실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이건 좀 웃긴 얘기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하다가 장사가 안 돼갖고 자리를 비우면 공실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보통 5년 계약 이렇게 하는데 5년을 못 채우고 공실을 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예. 근데 왜 장사가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이유지만 가격을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못 올려요? 저항감이 너무 센 거예요. 뭐 지금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맥도날드 세트가 $30 막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서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민 바닥 경제는 굉장히 나쁜데 근데 왜 서비스업이 그렇게 좋게 나오죠? 그거는 결국 401k라든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난 2년간 수익률이 50% 100%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그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도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뭐 30-40%는 그냥 수익이 다 났으니까. 그러면 뭐 그 주식으로 수익 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으로 수익 날 때는 돈 잘 안 쓰지만 주식으로도 수익 나면 돈 잘 씁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서비스가 활발해요. 자산가들의 서비스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불균형한 상태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아니야? 예. 전전일에도 연준 총재들이 발언할 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니까 금리 못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굴수비 같은 분은 지금 뭐 이 정도면 원래 예상대로 울퉁불퉁하지만 잘 내려오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또 금리 내릴 거다. 그런데 과거하고 다른 게 연준 총재와 이사,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상반되게 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이거는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 시장이 좀 설레발 아니야? 왜 이렇게일까? 4.5% 넘을 때 너무한데 앞서 우리 한 의원님이 예전 22년도에 5% 정도 찍었을 때 23년 8, 9, 10월 주가 빠질 때 네. 5% 찍었었습니다. 네. 네, 10년물 국채금리 22년도에 한 5% 찍었어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네. 23년. 네. 그래서 그 5% 찍을 때만큼 지금 올라가니까 상황이 비슷하냐는데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기준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고 1%를 내린 상태예요. 그때는 앞으로 더 올릴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그 패닉성에 빠졌던 거고 그때 진짜 패닉이었어요. 제가 그때 뭐 현장에서 계속 봤으니까 그 지수 움직임들을. 근데 지금 또다시 약간 패닉성은 나오는데 그 근처까지 올랐다는 건 그때부터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채권 시장 상황들은.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는 방향이 아니고 내리는 방향으로 확정을 지었고 1%다 금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4.7%가 온 거고 4.8까지 찍은 거고 30년물도 5%가 넘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엄청난데 약간 설레발 같긴 합니다. 오늘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일짜리 차트를 보시면 종횡무진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요. 예. 10년물 채권 금리가 종횡으로 이렇게 종으로다 막 툭툭툭툭툭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지수 저점이나 고점에서 이렇게 가격 변동이 되게 심한 흐름들이 나오니까 이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채권 시장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심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가이드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거를 그러면 채권의 매입의 찬스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고민 또 할 거고. 네. 그런데 그럼 이걸 누가 안정시켜 줄 거냐? 근데 인플레이션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진단하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지 않은 거는 부의 효과 때문이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의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벌어졌으니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안 꺾일 수도 있다. 라는 논리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는 트럼프 이제 곧 그 임기 시작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누구도 확신을 못 하고 있어요. 연준 인사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봐야 알겠다. 모두가 이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까지 같이 있어서 지금 트럼프 20일 그 취임 때까지 채권 시장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채권 시장을 안정시킬 거는 오히려 주식 시장이 조금 숨 고르기를 해야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이 채권 금리가 이 상태로 가면 뭐 주식 시장이 좋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금 데미지를 입었어요. 지금 미국의 나스닥 차트, 나스닥 100 차트 이렇게 보시면 삼봉이 그려졌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삼봉이 그려졌는데 모두 고점이 땅땅땅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저점은 대략 한 고점에서 5%, 6% 정도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고 네. 금리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기준금리가 어쨌든 인하되는 사이클이 빨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릴 줄 알고 10년물이 기준금리보다 낮았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금리는 단기고 10년물은 장기니까. 네.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변론으로 하더라도 올해 기준금리는 2번만 내리기로 이미 연준에서 저번 점도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4.5%까지 내려온 기준금리는 이제 확정인 거고 네. 여기서 기준금리 내려가는 속도도 느려졌으니 최소한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위에서 거래돼야 된다라고 해서 4.7, 4.8까지 올라오는가라고 하면 그럼 기준금리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으면 이제 기준금리 따라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식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일드 커브 때문에. 그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중립금리잖아요. 네. 중립금리가 확정이 안 됐어요. 중립금리 할 때도 연준은 3%를 주장하고 있죠. 장기금리 이번에 찍어준 건 3%를 찍어줬으니까. 네, 3에서 3.5%가 가장 그 컨센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 것 같긴 한데 연준 인사들이
중립금리 얘기만 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게 중립금리, 알스타, 장기금리 다 정의가 다르지만 네. 대략 이제 연준의 점도표에서 롱텀 타겟이라고 하는 거를 네. 그냥 알스타나 중립금리라고 치면 그게 이제 이번에 3%로 0.2%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중립금리가 올라오는 거니까 뭐 3%라고 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장기금리가 3%고 기준금리는 4.5%고 10년물이 4.8이고 30년물이 5.2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일드 커버가 생겼으니 네. 기준금리를 낮춰주기만 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중립금리가 안 올라온다는 장담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게 들어서 지금 3이어도 네. 많이 올라가도 아직 룸이 내려올 룸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3위 중립금리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지금 채권 열심히 사야죠. 너무 좋은 때 아닙니까? 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도 결국 3.5를 향해서 내려갈 것이고 결국 3을 향해서 내려갈 것. 그게 중립금리니까. 즉 기준금리를 평평하게 내려주는 그 자리가 중립금리니까 막 잡아 당길 텐데 지금 4.7을 찍었다는 건 그 중립금리조차도 3에서 머무르기 어렵다는 의심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4%고 지금 네. 두 번 떨어지면 네. 내년이 3.5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27년이 한 3% 초반이고 롱텀 레이시라고 준 게 3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쫙 아름답게 꺾여 있는데 우리 각동희님 보시기에는 이 아름답게 꺾여 있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앞으로 이 블록화와 관세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관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있느냐 따져보면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중국의 수출입 동향 보면 수출입도 전년 대비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매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수입이 안 늘을 뿐이지 제대로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세를 50% 때린다, 60% 때린다, 20% 때린다, 30% 때린다, 얼마를 때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오르면 예를 들어 뭐 1달러 하던 게 관세 붙여갖고 1.3달러에 그러면 중국이 싸게 제공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 그러면 1.3달러에 중국이 제공하는 재화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의 그 제조업 밸류 체인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건 그 단적으로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중국의 신재생 전기 생산 비율이에요. 태양광이 얼마까지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전체 생산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5%에서 많게는 뭐 10% 사이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거기 벌써 28%예요.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사막에 태양광 단지가 보여요. 발전 단지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의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놓은 게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고요. 이 관세를 붙였을 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 내국 자국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수출 이거라도 하지 못하면 우리 죽어. 이래서 관세만큼 물건값을 깎아주면 모를까. 관세만큼 물건값을 깎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저는 그거 무조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작동한다고 봐요. 네. 지금 채권 시장이 그걸 겁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쭉 짚어봤으니까 사실은 이 모든 걸 짚어보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라고도 네.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셔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채권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서는 주식시장은 좀 부담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 있었어요. 5%. 여기서 네. 이제 저는 잠깐 반등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예, 미국장이 네. 잠깐 반등할 네. 것 같은데 반등의 고점이 전 고점, 바로 최근 고점,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상황 상당히 애매하다. 근데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된다?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조금 더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에서 10% 정도는 언제든 있는 조정인데 네. 이게 5%에서 안 끝나고 10%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10% 정도 시장 조정해버리면 개별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큰 상처 입습니다. 5% 정도는 다 견딜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0% 조정이 되면 하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가 이렇다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미국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채권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채권의 기본 투자 원칙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금리가 마음에 드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가 시작됐다. 예.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과 확실히 결별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WTO 체제에 중국이 들어왔던 2000년 이후 중국 재화에 의한 재화 디플레이션이 끝나고 그렇게 블록을 치는 순간 우리가 7, 80년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특별히 단순 제품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할 거다. 반면에 AI를 통해서 화이트 컬러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공하는 재화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수준의 뭐 예를 들어 장기 금리가 3%대 또는 그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건 상상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일단 지금 금리가 매력적이냐 그걸 생각해서 투자를 결정해라. 근데 지금 대략 한 뭐 10년물 금리가 4.8%에 육박하잖아요. 저는 이 금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열어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금리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즉 가격 저점이 어딘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 패닉성이 벌써 발생을 했는데 이 패닉이 그 1, 2, 3 펀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저는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물 국채 4.7 이상에선 투자하기 괜찮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 한 5.2%까지 열고 분할 매수를 해라. 라는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 투자를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그 이해가 된다. 현재 상황들. 그냥 주식시장만 보면 왜 떨어지는 거야? 미래 전망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 금리가 이지경인 상황에서 위험 자산이 잘 간다? 넌센스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네. 들어 또 반대 의견은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블록화를 치고 경제가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경제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중국이 제조업을 뭐 재화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 관련 비용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진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됐든 전 세계가 됐든 어쨌든 블록화를 치면서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그러면 어차피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빠지는 걸 바탕으로 한 뭐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게 더 좋다라고 주장한 한 편이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 블록화라고 하는 같은 가정을 깔고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는. 지금 작년에 하반기에 그렇게 투자했으면은 뭐 배당주는 조금 피할 수 있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어둡죠. 금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 논리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더 유효한 그 논리예요. 지금 4.7%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채권 투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금리가 올라온 과정에서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다 좀 유효해진 거죠. 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유효해져요. 그때는 근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 한번 크게 데미지를 입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5%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는 거라서 그리고 그건 개별 종목 단에도 별 충격 없어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요. 지금 오른 게 얼만데. 근데 지수상으로 10% 또는 그 이상 조정이 나오면 이거 개별 종목 단에서 충격이 상당할 거니까 그건 좀 피해 있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금리 상황만 보면 10% 조정 이상도 돼도 누가 할 말 없어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이 도대체 뭐 다 좋은데 왜 이러냐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주식, 그다음 안전자산 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안전자산 매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쏠려들 수 있어요. 게다가 주식시장에 수익 실현한 사람 수익 실현한 걸 가지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가 아니에요. 여기서 150% 났으면 7.5%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정 짓고 싶은 욕망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왜 떨어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리가 세가지고는 주식시장이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 될 수 있다는 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그건 염두에 두셔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시장에서 좀 덜 다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도기의 전략 노트 2부 함께 하셨고요. 또 다음 전략 노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각도기님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